얘야, 세상 참 좁다 그지? 여기서 내 꼴붕으로 다시 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악질 동창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놈이 군대에서 제 소대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동갑인데 하나는 장교, 하나는 병장이었죠. 계급을 무기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공개 망신, 성과 가로채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비밀 문건까지 제 관물대에 몰래 숨겨놓았죠. 그런데 그 인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단장 아들이라는 거요. 미안하다 윤재야. 아비가 너무 늦게 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육군 제72보병사단 철벽부대. 저녁까지 딱 3개월 남은 병장 도윤재는 그날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침상에 기대앉아 후임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중이었죠. 말년 병장의 여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윤재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병장님, 저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일병 김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윤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죠. 글쎄, 일단 치킨 시켜서 침대에 누워서 먹을 거야. 아무도 안 깨우고. 우와, 저도 빨리 그러고 싶습니다. 민수가 부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재는 그런 후임이 머리를 툭 치며 웃었죠. 너도 200일만 버텨라. 금방이야. 생활관에는 나른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윤재는 이대로 조용히 전역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얘야, 도윤재. 행정보급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죠. 윤재는 느긋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급관님? 오늘 신임 소대장 온다. 알지. 아, 네, 들었습니다. 윤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소대장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급관의 다음 말이 윤재의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번 소대장 학군단 출신일세. 갓 인간한 소리라니까 각 잡고 대기해라. 학군단이요? 윤재의 눈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학군단이라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거 아닙니까? 24살이면 자기랑 동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뭐. 동갑 소대장이면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석 달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윤재는 다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30분 후 생활관 앞에 소대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윤재는 분대장으로서 맨 앞에 섰죠. 멀리서 빳빳한 정복 차림의 장교 하나가 중대장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역광이라 얼굴이 잘 안 보였죠. 윤재는 별 생각 없이 경례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장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보이는 거리까지 왔을 때 윤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그 얼굴을 윤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악질 동창,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부딪히고 급식실에서 밥을 쏟게 만들고 화장실에서 뺨을 때렸던 그놈, 서기태였습니다. 서기태도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눈이 커지더니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죠. 그건 윤재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 고등학교 때 수없이 봤던 그 악마의 미소가 6년이 지난 지금 군복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중대장이 기태를 소개했습니다. 신임 3소대장, 소위 서기태다. 학군단 출신이고
이 부대에서 처음 소대를 맡는다. 잘 보좌해줘라. 윤재는 기계적으로 경례를 붙였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죠. 중대장이 떠난 후 기태가 천천히 소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윤재 앞에서 멈췄죠. 기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대장, 충성. 병장 도윤재입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윤재는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기태가 악수를 한 채로 윤재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대원들은 못 듣도록 낮게 속삭였죠. 얘야, 도윤재. 세상 참 좁다. 그지. 여기서 내 꼴뚜기로 다시 보내. 윤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꼴뚜기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죠. 고등학교 때 기태가 자신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3년 내내 꼴뚜기, 셔틀, 노예. 그 단어들에 짓눌려 살았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태는 악수를 풀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꿨죠. 부드럽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분대장. 기태의 목소리가 생활관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죠. 관등 성명을 똑바로 안 되나? 군기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말년에 뭘 배운 거야? 충성. 죄송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사과부터 나왔죠. 고등학교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기태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덜 맞았으니까요. 기태는 소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봐라. 이게 말년 병장 태도냐? 나는 앞으로 군기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는 윤재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군화 발끝으로 윤재의 정강이를 툭툭 쳤죠. 세게 찬 건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대원들 사이로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부터 각 잡고 다시 보자. 기태는 희죽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윤재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죠. 그 눈빛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불이 꺼진 생활관에서 윤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죠. 옆 침상에서는 후임들의 코 고른 소리가 들렸지만 윤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 부대가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내 소대장으로? 졸업하고 6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놈한테 시달려야 하는 건지? 운명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사단장인 의부사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죠. 군대에서는 절대 아버지 티내지 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복무하고 와라. 그래서 이 부대에 온 것도 사단장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 것도 다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만 아니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당장 부대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는 거지? 또 서기태한테 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도망가고 숨고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석 달만 버티면 된다. 석 달만.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죠. 고등학교 3년도 그렇게 버텨보자고 시작했다가 지옥이 됐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위병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문만 나서면 자유인데? 윤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이 시작됐다는 걸 윤재는 아직 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재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였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기태였습니다. 기태는 당직사관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점호 전에 장교가 병사생활관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기태는 당직병을 불러 문을 열게 하더니 마치 자기 집처럼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대원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경례를 붙였죠. 기태는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다가 윤재의 침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죠. 이게 뭐야? 충성. 어떤 지적이십니까?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코웃음을 쳤죠. 각이 안 나오잖아. 분대장이 이 모양이니까 애들 군기가 빠지는 거 아니야? 윤재는 자기 이불을 봤습니다. 다른 소대원들과 똑같았죠. 아니, 오히려 더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턱짓을 했습니다. 침상 앞에 엎드려 뻗쳐. 소대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침 기상하자마자 얼차려라니요. 그것도 이불각이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윤재는 아무 말 없이 침상 앞 바닥으로 나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죠. 팔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태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대장이 모범을 보여야 애들이 따라하는 거야? 알겠나? 충성. 알겠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다른 소대원들은 멀뚱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수가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는 게 보였지만 윤재는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기태는 지루해졌는지 시계를 보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일어나.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기태는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 맞다. 분대장. 아침 먹고 행정반으로 와 할 얘기 있어? 그 말투. 윤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니요. 좋은 얘기일 리가 없었죠. 아침 식사 후 윤재는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태가 의자에 기대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윤재를 보더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왔어. 앉아. 충성. 서서 듣겠습니다. 윤재가 차렷 자세를 유지하자 기태는 피식 웃었습니다. 얘야, 굳이 그러지 마. 우리 동창이잖아. 동창이라는 단어에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창이요. 괴롭힘을 당하던 사이가 동창입니까? 하지만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기태는 의자에서 일어나 윤재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품평하듯이요. 근데 너 대학은 왜 휴학한 거야? 돈 없어서. 아닙니다.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개인 사정. 그래, 뭐, 나는 4년 꽉 채우고 학군단까지 하고 왔거든. 지금 소희야. 너는 뭐냐? 아직도 병장이지. 기태는 윤재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사회에서도 나보다 못했는데 군대 와서도 못하네. 웃기다 진짜. 윤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질 것 같았죠. 기태는 그런 윤재를 보며 더 신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커피 좀 타와. 행정반에 커피 믹스 있지? 설탕 둘, 프림 둘. 윤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적 심부름이었죠. 규정상 장교가 병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태는 뻔뻔하게 웃고 있었죠. 거부하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는 돌아서서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죠. 고등학교 때도 똑같았습니다. 매점에서 빵 사오라고 시키고 돈은 안 주고 늦으면 때리고. 6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기태에게 공손히 건넸죠. 기태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게? 맛없어. 그러더니 컵을 기울여 바닥에 커피를 조금 흘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졌죠. 윤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래서 대학 안 나온 애들은 센스가 없다니까. 뭘 봐. 안 닦을 거야? 윤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커피를 훔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윤재야, 군대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티내지 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복무하고 와. 그래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다. 의부사버지였지만 윤재에게는 친아버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분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사단장한테 달려가서 이르는 꼴은 보이기 싫었습니다. 윤재가 바닥을 닦는 동안 행정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죠. 민수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윤재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만히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만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기태는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후임이 꽉 충성스럽네. 귀엽다. 그 기태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윤재의 이불각을 지적했고 관물대 정리 상태를 트집 잡았죠. 다른 소대원들은 똑같이 해도 넘어가는데 윤재만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표적이었죠. 그러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다들 주말 휴식을 기대하고 있을 때 기태가 윤재를 불렀습니다. 도병장, 충성. 이번 주말에 보급창고 정리 좀 해요. 혼자서. 윤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보급창고 정리는 원래 여러 명이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걸 혼자 하라니요. 주말 내내 걸려도 못 끝낼 물량이었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윤재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토요일, 윤재는 아침부터 보급 창고에 박혀 있었습니다. 보급병이 문만 열어주고 키를 챙겨나가자 창고 안은 금세 먼지가 자욱해졌죠. 윤재는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대원들은 생활관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배급받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먼지 구덩이 같은 창고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먹는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윤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야. 뭐해? 기태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죠. 아, 나 지금 부대에서 쉬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거 있다. 여기 내 고등학교 때 셔틀 하나 있어? 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진짜야. 도윤재라고 기억나? 그놈이 여기서 병장으로 있더라. 얘야, 세상 좁지 않냐? 지금 노예처럼 부려먹는 중이야. 창고 정리시켜 놨거든. 기태의 웃음소리가 창고 안까지 울렸습니다. 윤재는 컵라면을 내려놓았죠.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응, 군대 와서도 내 밑이야. 원래 그런 놈이라니까. 타고난 거지 뭐. 전화가 끊어지고 기태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손에 컵라면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걸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셔틀, 노예, 타고난 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지금까지 기태에게 윤재는 그냥 장난감이었던 겁니다. 괴롭히면 재밌는 장난감. 6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었죠.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러움보다 분노가 차올랐죠. 눈에서 뜨거운 게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석 달만 버텨. 윤재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이 분노가 언젠가 폭발하리라는 걸 윤재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중대에 큰 행사가 하나 잡혔습니다. 연대 규모 전술 훈련이었죠. 각 중대별로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브리핑해야 했습니다. 3소대 브리핑 자료는 당연히 분대장인 윤재가 맡게 됐죠. 윤재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면 기태도 함부로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계급의 벽도 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형 분석부터 부대 배치, 통신 계획까지 빈틈없이 작성했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색깔 하나, 글씨 크기 하나까지 신경 썼죠. 완성된 자료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브리핑 전날 저녁, 윤재는 기태에게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죠. 소대장님, 작전 계획 자료 완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태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변했죠? 윤재는 그걸 놓쳤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괜찮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수정해 올릴게. 파일 줘봐. 윤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타요. 10번도 넘게 확인했는데 오타가 있다고요? 하지만 소대장이 검토하겠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죠. 충성. 알겠습니다. 윤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기태는 노트북을 받아들며 손을 저었죠. 수고했어. 가봐, 그날 밤. 윤재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오전, 브리핑 시간이 됐습니다. 중대장실에 각 소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였죠. 윤재도 분대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기태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뜨는 순간 윤재의 눈이 커졌거든요. 자료 구성은 자기가 만든 그대로였습니다. 색깔도, 글씨 크기도, 지도 배치도 전부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랐죠. 표지 슬라이드 하단, 작은 글씨로 작성자, 소위 서기태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럴 줄은 몰랐죠? 기태는 아무렇지 않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요. 지형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배치를 구상했습니다. 통신 계획은 이렇게 수립했고요. 기태는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재의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서요.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여기서 저거 제 자료입니다 하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소희. 인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훌륭해.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기태가 뻔뻔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재는 그 옆에 서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죠. 중대장은 윤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자료에 윤재의 이름은 없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기태가 윤재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죠. 덕분에 깔끔하게 넘어갔다. 윤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기태는 희죽 웃으며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실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연대 전체가 움직이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윤재는 분대를 이끌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소대에 배정된 무전기와 예비 배터리 관리가 분대장 윤재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그 무전기 하나가 말을 안 듣는 거였죠.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나왔습니다. 윤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죠. 예비 무전기로 교체하고 주파수를 조정해서 겨우 통신을 복구시켰습니다. 훈련은 어찌어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장애 때문에 일부 작전이 지연됐죠. 연대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중대 연병장에 전 소대원이 집합했습니다. 중대장 옆에 기태가 서 있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훈련 중에 통신장애가 있었다. 알지. 중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장비관리 소홀이더라. 담당자가 누구야? 기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가리켰죠. 3소대 통신장비는 분대장 도윤재 병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점검하라고 말했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윤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태가 점검하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잔의를 시켜서 점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도병장, 할 말 있나?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윤재는 입을 열려다 기태의 눈빛과 마주쳤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없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해봤자 병사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소대장이 저렇게 말하는데요. 기태가 한 발 더 나왔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분대장을 좀 교육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해. 중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기태는 윤재를 단상 앞으로 불러냈죠. 도 병장, 앞으로 나와. 윤재는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100명 가까운 중대원들의 시선이 윤재에게 쏠렸죠. 기태는 윤재를 단상 위에 세웠습니다. 마치 죄인을 전시하듯이요. 다들 봐라. 이게 말년 병장 태도야. 소대장 지시를 무시하고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서 훈련을 망쳤어. 이런 무능한 분대장 밑에서 누가 따라가고 싶겠어? 기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00명의 시선이 바늘처럼 찔렸죠. 도병장, 다음 주 포상 휴가 신청했지? 충성. 그렇습니다. 내가 추천 처리할 거야. 반성 좀 해. 소대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포상 휴가 박탈이라니요. 그건 꽤 무거운 징계였죠. 해산. 중대장의 명령에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윤재는 단상에서 내려왔죠. 지나가는 소대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냉담했죠. 저녁 식사 시간, 윤재는 밥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앉던 자리로 가려는데 이상했죠. 소대원들이 슬슬 피하는 거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일부러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느껴졌죠. 결국 윤재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병장님 요즘 왜 저래? 소대장한테 완전 찍혔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피곤해지네. 걔 옆에 있다가 같이 걸리면 어쩌려고. 윤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같은 소대원들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 병장님 하며 따르던 후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거리를 두고 있었죠.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밥도 못 먹고 식판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생활관 한 구석에서 군복무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커피 심부름, 창고 독박 작업, 자료 강탈, 누명, 공개 망신, 전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윤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망한다. 기태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분명했습니다. 규정집 페이지를 넘기던 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조항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윤재의 눈빛이 달라졌죠. 반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윤재는 규정집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기태가 더 큰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윤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생활관에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피자와 치킨이었죠. 소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게 뭐야? 소대장님이 사비로 사주셨대. 기태가 직접 배달 음식을 들고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피자 3판에 치킨 2마리. 소대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기태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소대원들 먹으라고 내가 쏜다. 다들 맛있게 먹어. 소대장님 최고입니다. 후임들이 경쟁하듯 집어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런데 윤재가 다가가려는 순간 기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분대장은 됐어. 배부르다면서. 윤재는 멈칫했습니다. 배부르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태는 이미 다른 소대원들에게 시선을 돌린 뒤였죠. 자, 많이들 먹어. 나중에 또 쏠게. 소대원들 사이로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몇몇은 윤재를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음식을 먹었죠. 윤재는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침상에 가서 누웠죠. 피자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기태의 이간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대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윤재 험담을 흘렸죠. 너희 분대장 있잖아. 원래 좀 융통성이 없어. 내가 봐도 좀 꽉 막혔더라고. 너희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좀 풀어줄게. 처음에는 소대원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계속 편의를 봐주니까 슬슬 마음이 기울었죠. 외출 시간 조금 봐주고 작업을 슬쩍 빼주고 간식도 챙겨줬습니다. 물론 윤재만 빼고요. 얘야, 도 병장 말 너무 빡빡하게 들을 필요 없어. 적당히 해. 기태가 슬쩍 던진 말 한마디가 소대원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재가 지시를 내리면 후임들이 예전처럼 따르지 않았죠. 대답은 하는데 행동이 느렸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건성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재는 소대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탄약고 주변 풀 뽑기였죠.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오전 중으로 끝내자. 다들 장갑 챙겨. 그런데 상병 하나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상현이라는 상병이었죠. 윤재보다 2달 후임이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건방져졌습니다. 상현아, 너도 가. 윤재가 말하자 상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병장님, 소대장님 말로는 안 해도 된다는데요. 뭐? 어제 소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풀 뽑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병장님이 혼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임이 선임한테 노버라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른 소대원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작업을 안 하려 했습니다. 윤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태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였죠.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작업 끝나고 윤재는 행정반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짧게 두드린 뒤 들어갔죠. 기태가 의자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왜? 기태는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윤재는 이를 악물었죠. 소대원들한테 제 지시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기태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방금 상병이 그러더군요. 소대장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작업 안 하겠다고요? 걔가 알아서 한 말이겠지? 나한테 왜 그래? 기태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소대장님, 애들 앞에서 제 지시가 무너지면 소대가 흔들립니다. 저한테 감정 있으시면 저한테만 하십시오. 소대원들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순간 기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일어섰죠. 윤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죠. 얘야, 도윤재. 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싸늘했죠. 어디서 병사 나부랭이가 장교한테 훈계야? 윤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훈계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웃기네. 너 지금 군기 교육 한번 제대로 받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기태가 윤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밀었습니다. 세게 민 건 아니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모욕이었죠. 한 번만 더 나한테 대들어봐. 그날로 제대로 묶어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죠. 꺼져. 윤재는 행정반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때려버릴까? 그냥 한 대 갈겨버릴까? 하지만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군복 벗고 나가야 할지도 몰랐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윤재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김민수였죠. 민수가 윤재 침상 옆에 쪼그려 앉더니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병장님. 윤재가 고개를 돌리니 건빵 봉지와 우유팩이 보였습니다. 아까 저녁에 못 드셨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윤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대원들이 전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민수만이 자기 편이었거든요. 민수야, 너까지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돼. 그냥 다른 애들처럼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병장님 믿습니다. 소대장님이 이상한 거지 병장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윤재는 한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죠.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자기 편을 드는 게 기태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기태가 소대원들을 둘러보다가 민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일병, 충성. 전투화광 안 났네. 기태가 민수의 전투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의 전투화는 다른 소대원들과 똑같았죠. 아니, 오히려 더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트집을 잡았죠. 끈도 풀려 있고 정렬도 흐트러졌네. 군기가 해이해졌어. 분대장, 충성. 윤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태가 희죽 웃었죠. 김일병이 내 분대원이지? 지휘 책임을 져라. 완전 군장 뛰어. 윤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완전 군장이면 20kg이 넘었죠. 그걸 차고 연병장을 도는 건 고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윤재는 군장을 챙겨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모, 묵직한 배낭, 가득 채운 탄띠. 전부 합치면 25kg이었죠. 기태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가운데 윤재는 연병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민수가 연병장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윤재는 뛰면서 민수를 봤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 편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육체적 고통보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후임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요. 10바퀴를 채우고 나서야 기태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그만 뛰어. 윤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태가 다가와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윤재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죠. 야, 김민수 저거 둘 잘 됐네? 쟤도 좀 손봐야겠다. 윤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태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윤재는 이를 악물었죠. 이 자식이 진짜. 분노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몰랐죠. 기태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며칠 후 중대사판에 공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사단보안 감사 실시 안내였죠. 다음 주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밀문건 관리 상태, 보안 장비 현황, 개인 관물대까지 전부 검사한다고 적혀 있었죠. 소대원들 사이로 한숨이 터졌습니다. 보안 감사라면 관물대 정리부터 다시 해야 했거든요. 다들 투덜거리며 흩어졌죠. 그런데 한 사람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기태였죠. 기태는 공문을 읽으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죠. 마치 좋은 생각이 떠오른 사람처럼요. 그날 밤 기태는 장교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더니 안쪽 깊숙한 곳을 뒤졌죠. 손에 잡힌 건 검은색 USB 하나였습니다. 겉면에 빨간색 비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2급 비밀 문건이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원래 이건 장교 보안함에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기태는 훈련 자료 취합을 핑계로 보안함을 열 때 슬쩍 빼돌려 따로 숨겨둔 상태였죠. 병사가 소지하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병사 생활관에 있으면 그 자체로 중범죄였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는 기본이고 수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USB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면 확실하지. 기태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윤재 관물대에 숨겨놓고 보안감사 때 제보를 넣는 겁니다. 군사경찰이 들이닥치면 당연히 발견되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관물대에서 나왔으니까요. 저녁은 꿈도 꾸지 마라. 기태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윤재를 괴롭히는 건 일종의 취미였죠.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쪼그라드는 모습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와서 계급까지 얻었으니 이건 뭐 완벽한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도 질리면 버려야죠. 이번에 확실하게 끝을 내려는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안 감사 전에 심어놓으면 너무 일찍 발각될 수 있었죠. 감사 첫날 새벽에 넣는 게 가장 안전했습니다. 기태는 달력을 봤습니다. 보안 감사 첫날이 화요일이었죠. 그럼 화요일 새벽에 움직이면 됩니다. 월요일 밤이 됐습니다. 기태는 숙소에서 검은색 장갑을 꺼냈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USB를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를 기다려야 했죠. 불침번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그 틈이 가장 허술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기태는 숙소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당직 사관은 지휘 통제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기태는 미리 당직병을 불러 문을 열어두게 해놓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사생활관까지는 50m 정도였습니다.
기태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곧 도윤재가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갔죠. 생활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소대원들의 코골는 소리가 들렸죠. 다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상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윤재의 침상은 창가 쪽 세 번째였습니다. 기태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죠. 윤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곧 지옥이 열릴 줄도 모르고요. 기태는 윤재의 관물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속옷과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양말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USB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말로 덮었죠. 겉으로 보면 절대 모를 정도였습니다. 기태는 서랍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죠? 기태는 왔던 길을 되돌아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기태는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 있었지만 기분은 최고였죠. 이제 아침만 오면 끝났다. 도윤재. 기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렸죠. 윤재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오늘 보안감사가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관물대도 어제 깔끔하게 정리해뒀죠. 특별히 걱정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데 기태와 마주쳤습니다. 기태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살짝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전 내내 부대가 분주했습니다. 보안 감사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오후 2시. 군사 경찰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요. 예고 없이 소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안 감사는 원래 일정이 공지되는데 군사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친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군사경찰이 우르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선두의 선임 부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죠. 제보가 들어왔다. 3소대 불시 검문 실시한다. 전원 밖으로 나와. 소대원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윤재도 함께 나왔죠. 무슨 제보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군사경찰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 관물대 저 관물대를 뒤지는 게 아니라 곧장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윤재의 관물대였죠. 윤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 관물대로 바로 가지?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당황할 새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윤재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을 들춰보고 양말 뭉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빨간색 비밀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부사관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대원들 사이로 탄식이 터졌죠. 2급 비밀 문건이잖아. 어떻게 저게 거기서 나와? 윤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건 처음 보는 물건이었거든요. 자기 관물대에 왜 저게 있는 거죠? 말이 안 됐습니다. 부사관이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장 도윤재 맞나? 충성. 그렇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닙니다. 저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의 눈빛은 싸늘했죠. 내 관물대에서 나왔는데 모른다고? 정말로 처음 보는 겁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소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기태가 서 있었죠. 기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죠. 윤재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이미 늦었죠. 부사관이 윤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장. 도윤재, 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야겠다. 아닙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쪽에서 군사경찰이 팔을 붙잡았죠. 윤재는 끌려가면서 기태를 봤습니다. 기태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끝이야.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에 걸린 겁니다. 윤재는 양팔이 붙들린 채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군사경찰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죠. 점심시간이라 연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던 병사들, 담배 피우던 간부들, 다들 발걸음을 멈추고 윤재를 쳐다봤죠. 저거 3소대 분대장 아니야? 군사경찰에 끌려가네. 무슨 일이래?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군생활 2년 반 동안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었는데 지금 이 꼴이라니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발버둥 칠 수도 없었습니다. 군사경찰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 들어갔죠. 좁은 방 안에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윤재는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상사였죠. 서류철을 탁 내려놓고 윤재를 쏘아봤습니다. 병장 도윤재, 2급 비밀 문건 절취 혐의다. 할 말 있나? 억울합니다. 저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내 관물대에서 나왔어. 그러면 누구 거야? 모릅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겁니다. 누가 넣어놨을 겁니다.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넣어놨다. 내 관물대에 내가 안 그러면 누가 그래?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윤재는 답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윤재는 이를 악물었죠. 서기태였습니다. 기태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온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기태에게 자리를 권했죠. 기태는 의자에 앉으며 윤재를 힐끗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소위님, 피의자 도윤재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병장은 제 소대 분대장입니다. 평소에 보안의식이 좀 약했습니다. 비밀 문건 취급 규정도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윤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기태가 보안 교육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이 문건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기태가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제 생각엔 호기심에 훔친 것 같습니다. 도병장이 예전에 장교 숙소 쪽을 기웃거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가져간 게 아닐까요? 거짓말입니다. 윤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앉아. 소대장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교 숙소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교가 거짓말을 왜 해? 앉으라니까. 윤재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기태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심의 가책이라곤 없다는 듯이요. 수사관님, 저는 최선을 다해 분대장을 지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충격입니다.
부디 엄중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기태가 일어서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태는 나가면서 윤재 쪽을 흘깃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제 어떡할 거야? 기태가 나가고 수사관이 다시 윤재를 쏘아봤습니다. 어때? 소대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안 했다고 우길 거야?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격리 수용 들어간다. 혐의 소명 안 되면 군사 재판이야. 그래도 괜찮아. 윤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군사 재판이라니요. 비밀문건 절취면 형사처벌이었죠. 저녁은커녕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불고 선처받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증거는 나왔어. 수사관이 종이를 밀었습니다. 자술서였죠. 윤재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쓸 순 없습니다. 수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은 좋아. 수용실에서 며칠 버텨봐. 그러면 생각 바뀔 테니까. 윤재는 그날로 격리 수용실에 옮겨졌습니다. 좁은 방에 철제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철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윤재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죠. 마진철 소장, 사단장인 의부사버지요.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외부 연락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창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죠. 발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기태였습니다. 기태는 복도를 지나가다 일부러 윤재 앞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철창 앞에 서서 윤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기태가 낮게 불렀습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죠. 기태는 그런 윤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납작 엎드리지 그랬냐? 기태가 철창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까라면 까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했으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텐데. 안 그래?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뛰어나가서 그 얼굴을 때려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철창 사이로 손도 못 뻗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군사 재판 가면 정식 재판이지. 전역도 못하고 감옥 가는 거야?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기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냐. 진짜. 기태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사라졌죠. 윤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게 차올랐지만 죽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부대 안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 병장 비밀 문건 건드리다 걸렸대. 군사 재판 간다더라.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원래 그런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악성 루머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민수는 그 소문을 듣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죠. 거짓말이었거든요. 윤재 병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사건 보고서가 사단 사령부로 올라갔습니다. 72사단 관할내 보안 사고 보고서였죠.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사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마진철 소장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장군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위엄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뭐냐? 보안 사고 보고서입니다. 2급 비밀 문건 절취 혐의로 병사 하나가 격리 수용됐습니다. 마진철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이 눈에 들어왔죠.
계급, 병장, 이름, 도윤재.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마진철은 그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도윤재.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의 아들, 피는 안 섞였지만 친자식처럼 아끼는 아이였죠. 그 애가 비밀문건 절취라고요? 마진철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재가 어떤 애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규정을 어기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죠. 그런 윤재가 비밀 문건을 훔쳤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마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장군으로서 수십 년을 복무하며 갈고 닦은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 윤재를 함정에 빠뜨린 거다. 마진철은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죠.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사단장님. 마진철은 모자거리에서 정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성큼 걸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진상부터 확인한다. 내가 직접 간다. 네.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이다. 비서실장은 허둥지둥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진철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려라, 윤재야. 아버지가 간다. 그 시각, 기태는 대대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커피를 내려준 거였죠. 기태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여유로웠죠. 서소희, 이번에 수고 많았어.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중령이었죠. 기태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태가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우쭐했죠. 자네 덕분에 큰 보안 사고 막았어. 소대장이 눈썰미가 좋아야 이런 걸 잡아내지. 연대장님께도 보고 올렸으니까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기태는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도윤재를 밟고 칭찬까지 받고 이보다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진급 점수도 따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윤재를 괴롭히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역시 군대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병장 도윤재 말이야. 평소에 문제가 좀 있었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기도 빠지고 상관한테 대드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기태는 술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놈이 하나씩 있어? 빨리 잘라내는 게 부대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그렇죠. 기태가 동의하려는 순간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돌렸죠. 창밖을 보니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죠. 두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데서 나는 소리였죠. 대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헬기. 대대장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기태도 따라갔죠? 창밖을 내다보니 연병장의 헬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렸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사단장 헬기 아니야?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도 눈이 커졌죠. 헬기 옆면에 찍힌 마크가 보였거든요. 72사단 사령부 직속 헬기였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혔죠. 하지만 기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죠. 설마 나 때문에 보안사고를 막은 공로로 사단장이 직접 칭찬하러 온 거 아닐까요? 기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어도 나쁠 건 없었죠. 기태는 재빨리 거울을 보며 군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옷깃을 바로 잡았죠. 대대장님, 영접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같이 가자. 대대장과 기태가 건물을 나섰습니다. 연병장으로 뛰어갔죠. 헬기 프로펠러가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부관이 내렸고 그 뒤를 이어 마진철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별 2개가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대대장이 헐레벌떡 뛰어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대대장 중령 박성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진철은 경례를 대충 받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바로 걸음을 옮겼죠. 대대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대장이 따라붙으며 물었습니다. 마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성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니 군사경찰 건물 방향이었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사경찰. 왜 군사경찰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졌죠. 대대장이 기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뭔지 알아? 기태는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하지만 기태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칭찬하러 온 사람 표정이 아니었죠. 뭔가 잘못됐나? 설마 들킨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마진철은 군사경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확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군사경찰대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조사실이 어디야? 이쪽입니다. 군사경찰대장이 앞장섰습니다. 마진철이 뒤를 따랐죠. 대대장과 기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조사실 앞에 도착했죠. 그때 추가 조사 명목으로 윤재가 다시 조사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짧은 시간에 눈에 띄게 야윈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진철이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윤재가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윤재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사단장이었죠. 마진철 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진철도 윤재를 봤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억눌렀죠. 지금은 사단장으로서 온 거였으니까요.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군사경찰대장도, 대대장도, 수사관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왜 왔는지 몰랐거든요. 피의자를 직접 문책하러 온 건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마진철은 천천히 윤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재를 내려다봤죠. 윤재는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사단장 앞에서 충성심을 보여주면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였습니다. 충성. 삼소대장 소위 서기태입니다. 기태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마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태를 봤죠. 피해자 도윤재는 제 소대 병장입니다. 제가 평소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보고를 올린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기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소대장으로서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켰지만 이 병사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마진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태의 말이 뚝 끊겼죠. 마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펴서 기태 쪽으로 내밀었을 뿐이었죠. 닥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기태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멈춰섰죠. 사단장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칭찬의 기운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무서운 게 느껴졌죠. 마진철은 다시 윤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폭풍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마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자네가 훔쳤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죠. 마진철은 윤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사실대로 말해라. 아버지는 믿어줄 테니까. 윤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진철은 윤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 속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죠. 역시 그랬습니다. 윤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어요. 마진철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때 기태가 다시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질 것 같았거든요. 사단장이 왠지 피의자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됐습니다. 사단장님. 기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저 병사의 관물대에서 USB가 나왔습니다. 그건 원래 제 숙소 보안함에 있던 건데 분명히 훔쳐간 겁니다. 마진철이 천천히 기태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제가 평소에 저 병사를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교 숙소 근처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기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조사실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뭔가 소란이 일어난 거였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했죠. 윤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민수였거든요. 조사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 쪽을 봤습니다. 밖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제발요. 진짜 중요한 증거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군사 경찰이 맡고 있는 것 같았죠. 마진철이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군사 경찰대장이 황급히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숨이 턱 막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민수는 조사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단장, 대대장, 군사경찰대장, 그리고 서기태. 죄다 높은 사람들이었죠.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죠. 윤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장님, 민수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일병 김민수입니다. 도윤재 병장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수, 그 일병이 왜 여기서 나와? 무슨 증거?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죠. 마진철이 민수를 봤습니다. 말해봐. 민수는 노트북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행정반 복도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영상,
해당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CCTV. 마진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CCTV라고. 설마. 아니야. 생활관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어. 확인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을 틀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반 복도 끝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생활관 입구 쪽이 아주 조금 보이거든요. 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복도가 보였죠. 영상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민수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이 보였죠. 그 유리문에 뭔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누군가가 생활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유리에 반사되어 찍힌 거였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장교 정복처럼 보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어깨선 쪽에 반짝임이 스쳤고 유리창에 옆얼굴 윤곽이 잠깐 비쳤습니다. 흐릿했지만 형태는 분명했죠. 기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윤곽은 자기 거였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찍힌 거지? 말이 안 됐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상이라면 이 시간대에 생활관 쪽을 드나드는 장교는 당직 근무자처럼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기록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 옆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당 시간대 당직 기록을 확인해 적어온 메모였죠. 당직 근무자는 그 시간 지휘 통제실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생활관 쪽 출입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생활관에 들어간 장교는 기록 없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민수의 시선이 기태에게로 향했습니다. 기태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입니다.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건 조작이에요. 화질도 엉망이고 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태는 손을 휘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마진철이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인물의 옆얼굴 윤곽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러다 마진철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영상 속의 손목이었죠.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의 검은 가죽 밴드였죠. 마진철이 고개를 들어 기태를 봤습니다. 기태의 손목에도 시계가 있었죠. 금색 테두리의 검은 가죽 밴드. 영상 속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마진철이 영상을 멈추고 기태를 가리켰습니다. 저 시계, 내 거랑 똑같은데? 기태는 반사적으로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같은 시계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시계였죠. 시중에 많이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우연입니다. 비슷한 시계가 많지 않습니까? 기태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했죠. 마진철은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조작이라고? 내 눈엔 충분히 보인다. 기태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장갑을 끼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흔적입니다. 마진철은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확실히 장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죠.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기태에게 쏠렸죠. 대대장도, 군사경찰대장도, 수사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을 세웠다고 칭찬하던 소위가 진범이라니요. 기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진철의 눈이 천천히 기태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였죠.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의자가 뒤로 밀리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조사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움찔했죠. 대대장도, 군사경찰대장도, 수사관도요. 그 정도로 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진철은 기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요. 장군의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기태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진철이 기태의 코앞에 섰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가 30cm도 안 됐죠. 마진철의 눈이 기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죠.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은 분노였습니다. 기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의 위압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마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교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죠. 장교가 부하에게 죄를 뒤집었으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계급장 달고 병사를 모함해? 그게 내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마지막 문장은 사자후였습니다. 조사실 벽이 울릴 정도였죠. 기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진철의 호통은 계속됐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밀어붙이고 증거까지 심어. 이게 장교가 할 짓이야? 기태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으려 했죠.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 기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 병사가 평소에 저를 무시해서요. 상관인 저한테 대들고 지시도 안 따르고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교육. 마진철이 기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의 관물대에 증거물을 심어놓는 게 교육이야? 거짓 증언하는 게 교육이야? 그게. 마진철은 더 이상 기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기태를 지나쳐 윤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요. 마진철이 군사경찰대장을 봤습니다. 눈짓을 보냈죠. 말없이 군사경찰대장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황급히 열쇠를 꺼내 윤재에게 다가갔죠. 철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윤재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던 자리에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죠. 며칠 동안 계속 차고 있어서 피부가 쓸렸던 겁니다. 마진철이 윤재의 손목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표정은 끝까지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사단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게 먼저였으니까요. 마진철이 천천히 뒤를 돌아 기태를 봤습니다.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개인 감정이 아니다. 마진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병사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어. 넌 군인의 자격이 없다. 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죠?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마진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태를 정면으로 쏘아봤죠. 군사경찰대장. 마진철이 호통쳤습니다. 군사경찰대장이 벌떡 자세를 고쳐잡았죠. 충성. 소위 서기태 긴급 체포해라. 무고, 증거 조작, 가혹행위, 의혹까지 전부 분리해서 조사해. 관련 진술과 기록도 즉시 확보하고. 마진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경찰대장이 황급히 부하들에게 손짓했죠. 군사경찰 2명이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기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분명히 악몽일 거야. 하지만 군사경찰의 손이 자기 팔을 잡는 게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죠. 사단장님.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거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기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찌으며 빌었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재를 조롱하던 그 얼굴이었죠. 지금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진철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절차대로 판단받아라. 끌어내라. 마진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군사경찰이 기태의 양팔을 잡았죠. 기태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양쪽에서 붙들린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안 됩니다. 사단장님. 제발. 기태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됐죠.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대장과 군사경찰대장은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죠.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민수는 한쪽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눈가를 훔쳤죠. 해냈다. 해낸 거야. 윤재 병장님을 구한 거야? 윤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손목이 화끈거렸지만 더 화끈거리는 건 가슴 안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식 재판을 받을 뻔했는데,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눈앞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마진철이 윤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단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진철은 대대장을 봤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푹 숙였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대장, 충성. 내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 말 있나?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장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진철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죠. 이따 따로 보고 받겠다. 지금은 나가 있어? 알겠습니다. 대대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군사경찰대장도 뒤따라 나갔죠. 조사실에는 마진철과 윤재,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마진철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자세를 바로 잡았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김민수 일병이지? 충성. 그렇습니다. 고맙다. 마진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이 커졌죠. 내 덕분에 한 병사가 누명을 벗었다. 그 용기 잊지 않겠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죠. 마진철은 윤재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이번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민수에게도 들릴지 말지 모를 정도로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윤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밖에서는 군사경찰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곧 뒤집힐 겁니다. 누가 눈을 감았고 누가 모른 척했는지 윤재는 그 후폭풍이 자신을 향해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기태는 그날로 구속됐습니다. 군사경찰대 유치장에 갇혔죠. 자기가 윤재를 가둬놓았던 바로 그 유치장이었습니다. 세상일이 참 아이러니했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복도 CCTV 영상, 당직 일지, 손목시계의 대조 결과.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기태는 처음에 발뺌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무고와 증거 조작, 가혹 행위까지 전부요. 몇 주 뒤 군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형이 선고됐고 동시에 파면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군대 안에서만이 아니었죠.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도 소식이 돌았습니다. 서기태가 군대에서 부하 누명 씌우다 걸렸다더라. 결국 감옥 갔다더라. 단체 채팅방이 한동안 시끄러웠죠. 기태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대대장이 윤재를 찾아왔습니다. 중대장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윤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병장, 정말 미안하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죠. 부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사과한다. 소대장 말만 듣고 자네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하다. 윤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자기만 힘들었죠. 아닙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윤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죠. 소대원들도 찾아왔습니다. 기태에게 놀아놨던 후임들이었죠. 상현이도 있었습니다. 전에 윤재에게 대들었던 그 상병이요. 병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상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소대장 말만 듣고 병장님을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은 거죠. 윤재는 한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됐어. 뭐, 다들 소대장한테 속은 거잖아. 누가 너희를 탓하겠어? 윤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대원들은 고개를 들었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끝난 일 가지고 뭘 그래? 윤재가 희죽 웃었습니다. 소대원들도 울먹이며 웃었죠.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저녁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윤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군복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군복이었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생활관을 나서자 소대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맨 앞에 서 있었죠.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재 병장님.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죠. 윤재는 피식 웃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건강하게 복무해라. 윤재는 소대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죠. 어깨를 툭툭 쳐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눈이 벌써 젖어 있었죠. 민수야, 충성.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진짜 고맙다. 윤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병장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는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죠. 나중에 저녁하면 연락해. 밥 한 번 사줄게. 진짜요.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재도 웃었죠. 두 사람은 세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재는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대원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죠. 병장님 만수무강하세요. 사회에서 대박나세요. 여자친구 빨리 생기시길. 윤재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죠. 2년 반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병소를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중년 남자가 기대 서 있었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맞은철이었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 온 거였죠. 윤재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죠. 충성. 예비역 병장 도윤재,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맞은철은 호탕하게 웃었죠. 그래, 수고했다. 우리 아들. 맞은철이 윤재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아줬죠? 윤재도 아버지의 등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군대 물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맞은철이 시동을 걸었죠.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뭐 먹고 싶어? 국밥이요? 국밥. 저녁하면 삼겹살에 소주 아니야? 그냥 뜨끈한 국밥이 먹고 싶어요. 맞은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국밥 가자. 30분 후, 두 사람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이 앞에 놓여 있었죠. 윤재는 깍두기를 듬뿍 얹어 한 숟가락 크게 떠 먹었습니다. 맛있다. 윤재가 감탄했습니다. 맞은철도 국밥을 먹으며 웃었죠.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태 용서할까요? 맞은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재를 봤죠. 용서. 네, 그래도 같은 동창이었고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요. 솔직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요. 윤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은철은 한참 아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판사가 하는 거고. 맞은철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넌 밥이나 먹어. 윤재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다 푸하하고 웃음이 터졌죠. 맞은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부자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윤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눈이 커졌습니다. 서기태였습니다. 윤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길게 써 있었죠. 윤재야, 나 기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탄원서 좀 써줘.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대. 우리 그래도 동창이잖아. 제발 부탁이야. 윤재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단을 눌렀죠. 누구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윤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마저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마진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 가자. 내 1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군 생활이 끝났죠. 억울한 누명도 벗었고 진범도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윤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차는 햇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진정한 승리는 계급이 아니라 인격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장 뒤에 숨어서 남을 짓밟던 기태. 결국 그 계급장에 깔려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윤재는 당당하게 전역했고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가장 통쾌했던 장면 알려주시면 재밌게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